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암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암질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죠. 더구나 다양한 원인으로 암 발병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한 후에도 암세포 재발 예방을 위한 항암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대자연병원 혈액종양센터 심혁 과장과 함께 항암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 치료에서 항암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암 질환의 종류만큼이나 항암제의 종류 및 부작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심혁 과장과 함께 항암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국내 암 질환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2023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암등록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신규 암 환자 발생 수는 전체 27만 7,523명으로 그중 남자가 14만 3,723명, 여자가 13만 3,800명이었습니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조발생률로 따져보면 전체는 540.6명, 남자는 561.7명으로 519.7명인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암 유병자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4.7%인 243만 4,089명이 암 유병자였습니다. 높네요. 예, 이는 2021년 우리나라 국민 21명당 1명의 환자가 암을 겪었거나 암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 이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항암 치료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처음 시작은 1917년경에 독일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이트로젠 머스타드 가스라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생화학 무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발견은 생화학 무기였고, 근데 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3년에 미국의 상선을 개조한 군함이 이태리 시칠리아에 정박 중이었는데 독일군의 공습으로 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1,000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이들 중 상당수가 골수 기능이 떨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바탕으로 어떤 화학물질이 살아있는 세포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한 LS 굿만과 A 질만이라는 사람이 1946년에 이 나이트로젠 머스타드 가스를 백혈병 치료에 사용하게 된 것이 항암 치료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이 사람을 살리거나 혹은 죽이는 데 사용된다는 이용된다는 말이 생각나는 일화입니다. 본격적인 항암 치료의 시작은 1948년 소아 백혈병 환자에서 아미노테린이라는 약을 사용하게 되었고 세포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에 의한 암 치료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항암제는 이렇듯이 세포 독성을 가진 물질들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었고 혈액암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반응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항암 치료들은 혈액암 치료에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현재도 혈액종양내과에서 항암 치료가 주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나요? 암 치료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요? 우선 이제 수술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수술로 보이는 모든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남아있는 미세 잔존암을 제거함으로써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 방법이 보조적 항암 치료입니다. 요즘에 유방암의 경우는 수술 전에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수술 전에 시행하는 항암 치료가 있는데 이를 선행 항암 치료라고 합니다. 선행 항암 치료는 종양의 크기를 축소하고 암세포의 확산을 억제해서 수술을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항암제에 대한 종양의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암의 경우는 네. 진단 시에 약간 진행된 경우에 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 국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용해서 네. 수술 전 선행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유방암이나 대장암, 폐암, 위암 등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암종들은 수술 후 병기에 따라서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수술 후 진단된 병기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네. 줄은 병기와 그 혹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를 따져서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기암 환자들에서 진단 이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면 흔히 기력이 쇠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기암 환자의 대부분은 암의 증상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증상들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생각들은 오해에 기반된 것들이 많으며 네. 실제로 대부분의 항암 치료, 특히 요즘 발표되는 항암 치료 성적들은 환자의 삶의 질의 개선 여부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 치료의 또 다른 수단인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 두경부암의 경우는 수술로서 종양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예.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 두경부 쪽이 많은 조직 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암제와 방사선을 같이 치료하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통해서 수술의 보험 가능 성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항암 치료는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암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항암제는 어떤 방식으로 투여가 되나요? 대부분의 항암제를 투여하기 위해서는 네. 환자의 키 몸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아, 키 몸무게요? 키 몸무게를 바탕으로 예. 환자의 체표 면적이라는 걸 계산하게 되고 그 체표 면적당 특정 항암제의 용량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 몇몇 항암제는 체표 면적 대신 체중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하루 한 알씩 하루 3번 이런 식의 약물이 아니고 네. 같은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예. 환자의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한 계산치를 바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일부 경구용 항암제들도 있는데 먹는 항암제들도 대부분 이렇게 체표 면적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일반 약들처럼 하루에 몇 알 이렇게 정해진 약들도 있습니다. 그럼 좀 쉽게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의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항암 치료의 치료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항암 치료의 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요? 네. 예. 주기라는 개념이 이제 환자들하고 의사들 사이에서 혼동이 되는 개념인데 아, 예. 환자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맞은 항암제 횟수를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횟수. 네. 그렇지만 우리가 대직장암에서 사용되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2박 3일씩 연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한 번 2박 3일이 한 주기가 되지만 특정 항암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에서 맞게 되는데 그 경우는 3주 연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한 주를 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 4주 전체를 한 주기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의 치료 방법에 따라서 예. 주기가 조금 다양하게 있고 그 주기들의 곱한 횟수가 전체 치료 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네. 4주를 한 주기로 하는 항암 치료를 6번 하게 되면 네. 24주 동안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암 치료는 모든 암에 효과가 있나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대부분의 흔한 암들은 네. 이미 많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입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효과의 입증이라는 것은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군 대비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지 환자 개개인에서 효과를 담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환자분들께서는 담당 의사와 가장 적합한 항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을 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항암제의 이 반응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완화 항암 치료에서 2 내지 3주기마다 제가 항암제 반응 평가를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항암제 반응 평가는 주로 CT나 MRI 혹은 PET 등의 영상학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치료 전에 CT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서 표적병변을 몇 가지 골라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네. 이 그림의 환자는 췌장암의 간전이가 된 환자의 CT입니다. 아, 그렇군요. 좌측을 보면 여기 간으로 표시되는 부분들 중에 약간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이 췌장암의 간전이 부분인데 그 부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병변을 표적병변으로 선택을 하고 그 표적병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 길이의 합을 가지고 네. 오른쪽은 치료 이후에 그 표적병변들이 얼마나 크기가 변했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 합을 가지고 그 반응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측정된 합이 네.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는 부분 반응이라고 그러고 측정된 병변들이 모두 다 사라진 경우는 완전 관해라고 그럽니다. 네. 불행스럽게도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측정된 합이 20% 이상 진행된 경우를 진행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아닌 나머지 경우들을 우리가 안정병변이라고 하고 안정병변인 경우에도 기존의 항암 치료는 계속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항암 치료의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항암 치료의 성공률은 이미 네. 3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특정 질환의 특정 상태에 따라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항암 치료의 성공은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집단 전체에 대한 성공률이지 환자 개개인에 따른 치료 반응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 보조적 항암 치료의 경우는 암 재발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고 사기로 진단돼서 시행 중인 완화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삶의 질을 개선과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네,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항암 치료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에도 일정 부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대부분 항암 치료의 종류나 용량, 치료 기간, 환자의 기저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포 독성 항암제의 경우 치료의 기전, 약제 사용 기전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들을 주로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 세포 중에서 성장하는 세포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많이 걱정하시는 탈모는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독성 항암제가 들어갔던 경우는 상당수의 세포 독성 항암제에서 탈모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탈모는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죠. 이유는 항암 치료 종료가 되면 보통 2, 3개월 후에 대부분의 모발은 다시 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 세포 독성 항암제 부작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우려스러운 부작용은 앞에서 제가 나이트로젠 머스타드 가스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들은 주로 골수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나 적혈구 혈수판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백혈구 감소, 그중에서도 백혈구 중에 가장 면역계에서 중요한 호중구의 감소와 더불어 발생하는 발열이 있는 호중구 감성 발열의 경우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제일 항암 치료 관련돼서 많이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은 이후에 변기를 잡고 구토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들은 구토 유발 정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항암제에 적합하게 항구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환자들 중에서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처음 항암 치료할 때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항암 치료 횟수가 쌓일수록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저린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처럼 암 진단 후에 환자의 생존 기간이 짧았을 때는 의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작용인데 요즘처럼 암 생존의 기간들이 길어나게 되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종종 환자들을 괴롭힙니다. 보통 의사들은 이런 경우에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보습제를 사용하게 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등으로써 예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심장이나 신장, 간, 폐 등의 신체 내부 장기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암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빈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이제 부작용 중에는 피부 발진이나 색소 침착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경구암제 중에 일부는 특이하게도 손바닥과 발바닥에 빨간색의 색조 변화와 통증 네. 혹은 물집을 유발하는 수축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주사로 투여하는 항암제들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항암제는 주사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주사 투입 시에 혈관으로 항암제가 누출되게 되면 이걸 혈관의 유출이라고 그러는데 혈관 주변에 있는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키모포트라는 것을 신체에 미리 삽입하고 그 네. 키모포트를 통해서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혈관의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네. 표적 치료제의 경우 예. 혈구감소증 등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그 외에 다른 장기들을 침범하는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예.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무조건 걱정하신다기보다 의사와 소통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항암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이상 혹은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감염에도 취약합니다. 손 씻기를 잘해야 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면역 기능이 억제된 앞에서 설명드린 호중구 감성 발열이 예상되는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진과 상의해서 필요한 경우 특정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이런 감염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걷기나 스트레칭, 요가 등의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 환자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집에서 잠 푹 자고 쉰다고 해서 체력이 회복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좀 움직이면서 운동도 하고. 본인이 가벼운 운동, 특히 걷기 같은 걸 꾸준히 함으로써 자신의 체력 관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암 피로 증후군 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효과가 입증돼서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혹은 예. 밀가루 음식은 어떤가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육류의 지나친 섭취 혹은 탄 육류 등은 암 유발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 자체가 체력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육류를 포함한 골고루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항암 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드물게 술과 담배 정도는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폐암의 경우 담배를 흡연하면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그런 담배를 중단하고 치료받은 환자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역과 구토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보다는 소량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과 입천장 등도 잘 닦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입 안에 하얀색 백태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담당 의사에게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피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항암제들은 햇빛에 노출됐을 때 피부 발전이 생기는 광과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담당 의료진하고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잘 알리는 것이 그런 부작용들을 적절한 시기에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보조식품과 대체의료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상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정서적인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암을 진단받은 사실 더불어서 항암 치료는 굉장한 정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기암이 진단된 환자들한테는 더 심하죠. 이런 경우에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교류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이들로부터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장애나 우울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인분들 중에서 이 암 진단을 받은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 항암 치료 중에 직장 생활 가능한가요? 항암 치료 중에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의 진단 시의 병의 상태와 항암 치료의 종류, 강도 등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되고 이외에는 업무의 강도나 업무 환경 등도 포함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암치료 부작용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면역기능 억제와 이에 의한 감염증인데 직업 특성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근무해야 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사무직이나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본인의 일상생활, 특히 직장생활도 유지하면서 항암치료 받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항암치료 이후에 환자들은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요? 항암치료가 종료되고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을 우리가 암 생존자라고 합니다. 예. 암 생존자들의 경우는 암의 재발을 감시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진과 영상학 검사 등을 통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바탕으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부작용은 항암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생존자는 또한 2차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 자기가 겪었던 암 외에 정기적인 검진과 필요한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해서 당뇨나 고혈압,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하게 돼 있고 이런 질환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항암 치료 중 그리고 항암 치료 이후에 이 절대적으로 담당 의사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예.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의사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방법은 환자의 키 몸무게만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을 가까운 데서 관찰해주고 조절할 수 있는 의사의 도움이 가능한 곳에서 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브 위드 캔서라고 암을 가지고 생존한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암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병원에 입원해서 환희를 입고 환자로 살고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는 재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심혁 과장과 함께 항암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복숭아 껍질에는 변비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눈 건강과 시력 보호에 좋은 베타카로틴은 당근 중심부보다 껍질의 2.5배 더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껍질까지 통째로 먹어야 영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많지만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담금 세척법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깨끗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 문질러 씻을 경우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